네, 여러분, 그럼 2부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종의 기원과 관련된 그 자료 126쪽을 여러분들이 보시면 거기 이제 중간쯤에 거기 이제 그 그림이 하나 있죠. 예, 여러분, 이게 이제 그 제가 말씀드리는 그 생명의 나무입니다. 이게 나뭇가지 모양으로 되어 있죠. 네. 그 거기 옆에 왼쪽에 보면 이제 아리스토텔레스는 이제 거대한 존재의 사슬, 말씀드린 대로 이게 자연의 사다리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존재해야 할 것들은 이미 완벽한 상태로 출현했으므로 변화의 여지가 없다. 그래서 종의 불변설이죠. 왜냐하면 전지전능전선한 이 조물주가 각각의 생물종들을 독립적으로 그렇게 창조를 했기 때문에 더 이상의 이러한 어떤 그 변화는 있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입장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근데 이것이 이제 균열이 생기는 겁니다. 이제 과연 이 어떤 생명의 기원이 그러니까 신에 의해서냐 아니면 뭐 다른 무엇이 있냐. 저는 여기서 여러분에게 그냥 자연이라는 표현을 써드렸는데 왜 그러냐면 여러분 그 어떤 주체자가 있습니다. 예, 이런 진화의 주체를 우리가 자연으로 볼 수가 있거든요. 물론 대단히 은유적인 의미로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되겠지만, 근데 자연 선택 이론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종이 변한다는 거, 종이 불변한다라고 하는 거, 이 두 가지가 지금 우리가 논의하려고 하는 이런 주제의 핵심인 것을 여러분들이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네 번째로 여러분 가보시면, 이 굴드가 정리한 이 다윈의 자연 선택설이 있어요. 이게 아주 이 논리 구조가 간단해요. 그래서 이제 그 헉슬리라고 하는 사람이 이 다윈을 굉장히 옹호했던 사람인데, 이 사람이 이제 이것을 미리 출판되기 전에 읽고, 이렇게 심플한 걸 내가 왜 몰랐을까라고 그렇게 이제 굉장히 아쉬워했다라고 하는 얘기가 아주 자주 여러 책에서 이제 회자가 되는데 사실 매우 간단합니다, 여러분. 예, 심플하지만 굉장히 장엄한 이론이죠. 예, 이 다윈이 그 종의 기원의 이제 그 마지막 어떤 요약과 결론이라고 하는 마지막 장에서도 그런 얘기를 하지만 제가 이제 그 부분도 한번 뭐 그냥 14장의 요약 및 결론인데 이 책 전체가 하나의 긴 논증이므로 그래요. 아규먼트라는 거죠, 여러분. 논증, 아규먼트는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뭐 전제가 있고 결론이 있잖아요. 이게 사실은 이 책 전체가 하나의 논증이라는 거예요. 재밌죠, 여러분, 이런 것들이. 여기에서 보면은 이제 이 전제들이 어떤 실증적인 것도 있고 논리적인 것도 있고 그러면서 이제 결론의 참을 어떻게 입증해 가느냐. 이 책 전체가 그렇다는 거예요. 굉장히 치밀한 저작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어느 책을 여러분들이 보셔도 이런 식으로 이제 요약을 할 수가 있고, 그리고 뭐 좀 더 길게 요약해 놓은 책들도 있습니다만, 내용은 그렇죠. 여기서 여러분 다윈이, 변화를 동반한 계승, 이거에 대한 번역은 굉장히 다양합니다. 예, 이게 이제 우리가, 여러분 이제 생명과학, 뭐 대표적인 책들이 좀 있지만, 캠벨의 생명과학 책이 있거든요. 거기에서는 이걸 갖다가 변형, 혈통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변형, 혈통. 예, 이게 뭐 변화의 대물림인데, 근데 이제 여기 제가 지금 참고하고 있는 책은 말씀드린 대로 이제 장대익 선생님이 번역한, 이게 이제 다윈 포럼이 만들어지고 거기에서 오랫동안 그 전문 학자들이 역할 분담을 하면서 이제 처음 이제 책이 나왔습니다. 이 종의 기원이. 우리나라에 번역된 다른 책들이 많이 있지만 이게 이제 초판을 번역한 거거든요. 뭐 보통 6판을 많이 번역하고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여기에서 이제 그 굉장히 심혈을 기울이셨겠죠. 또 학자들끼리 논의도 했고, 그래서 이제 변화를 동반한 계승이다. 이건 무슨 뜻이냐 그러면 이게 바로 여러분 진화론이에요. 예.
이게 이제 자연 선택 이론이고요. 그러니까 변화를 동반한 계승 이론 이래도 상관은 없습니다. 같은 말입니다. 어떻게 이루어지냐? 여기 보면은 생물들은 서로 다르고, 이게 이제 변이죠. 그리고 이런 변이는 적어도 그 일부는 자손에게 유전된다. 이 개체들 간의 차이가 있죠. 그거는 이제 그 동시대에 같은 그 생물종의 이제 동료들 간의 개체들 차이라면, 변이라고 하는 건 대물림되는 겁니다. 유전되는 거. 베어리에이션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이제 유전이 되죠. 근데 이 변이라고 하는 것이, 생물들이, 그 다음에 생물들은 살아남을 수 있는 수보다 더 많은 자손을 낳는다라고 하는 거. 이 다윈이 그 자신의 이 진화론의 영향을 크게 받았던 것을 우리가 보통 세 가지로 얘기를 한다면, 그 찰스 라이엘이라는 사람의 이제 지질학 원론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동일 과정설, 그러니까 격변설이 아니라, 격변설은 이제 창조론을 지지하죠. 아까 우리가 살펴봤듯이 조르주 끼비에 같은 사람이 주장했던 격변설은요. 근데 이 동일 과정설이라고 하는 것은 지구 나이를 엄청나게 늘려줬어요. 그리고 지질학적인 이런 어떤 지질의 변화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아주 서서히 오랜 기간 지구 나이가 이제 엄청나게 길어진 거죠. 그것이 가능했기 때문에 지금 다윈이 생각하고 있었던 이런 진화라고 하는 것이 6,000년으로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성서학자들이 얘기하듯이. 그래서 이제 거기에서 이렇게 가능해졌었고,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우리 그 자료도 제가 여러분한테 말씀을 드렸지만 이 토마스 멜서스의 인구론이라고 그러죠. 이 경제학자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경제학과 생물학의 융합이라고 여러분이 보셔도 될 겁니다. 여기에서 나온 게 뭐냐면 생존 투쟁이죠. 이걸 갖다 생존 경쟁이라고 예전에 번역을 많이 했는데, 근데 이제 연구가 그만큼 많이 쌓였죠. 생존 투쟁이 맞고 왜 이것이 생존 투쟁이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제가 또 여러분하고 이 3장하고 4장을 부분적으로 발췌해서 읽어드리면서 설명을 제가 드리도록 할 겁니다. 자, 생물들은 살아남을 수 있는 수보다 더 많은 자손을 낳는다. 이게 바로 뭡니까, 여러분? 이 멜서스의 인구론에서 나오는 주장은 뭐냐면, 인구는 어떻습니까? 기하급수적으로 느는데 식량은 산술급수적으로 늘기 때문에 당연히 어떻게 됐습니까? 기아와 빈곤이 따라올 수밖에 없다는 거거든요. 엄밀하게 번역을 하면은 여러분이 좀 더 이해하기 쉽게 말씀을 드리자면, 인구는 등차수열로, 등차수열로, 그리고 인구는 등비수열로, 그 다음에 식량은 등차수열로 그렇게 증가한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빈곤의 문제가 발생할 수가 없고, 뭐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까? Struggle for life라 그래가지고 생존을 위한 투쟁, 생존 투쟁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이거는 그냥 그리고 피 튀기지, 왜 경쟁 그러면 그런 건 아닐 것 같잖아요. 투쟁 그러면 정말 너무 격렬하고 피 튀기는 느낌이죠. 그런 것을 사실은 담고 있습니다. 다른 의미도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평균적으로 보아서 환경에 유리한 방향으로, 이게 여러분 그 자연 선택, 그러니까 진화의 주체가 이게 이제 자연인데, 근데 이 자연에는 악이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유리한 변이만 보존해요. 그래서 환경에 유리한 방향으로 가장 다양하게 변화한 자손이 살아남아 자손을 뻗들일 수가 있는데, 이게 환경이 선호하는 이 변이가 바로 자연이 선택하거든요. 그래서 각 개체군의 축적이 된다라고. 간단하죠, 여러분. 논리 구조는. 결국 이것을 이 찰스 다윈이 상당히 길게 다양한 이야기들, 내지는 또 가상의 상황들까지 만들어요. 그러면서 설득하는 겁니다, 이런 과정들이. 그래서 이것이 그 하나의 책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하나의, 말씀드린 대로 하나의 긴 논증이다. 멋진 표현이죠, 진짜. 이게 논증입니다, 여러분. 중간중간에도 그래서 무엇이 연역돼 나오는지 아냐, 이런 얘기도 하고 막 그러거든요. 자,
자, 이것을 한번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이제 보시면 이제 이 멜서스의 세계상이 나타난 항목을 여러분들이 이제 찾으실 수가 있을 겁니다. 뭐 어디서 과연 생존투쟁이 나오겠느냐. 자, 그리고 여기 이 그 환경, 그러니까 유리한 변이들, 그것도 아주 작은 사소한 것들이 쌓여서 이루어지거든요. 막 하루아침에 갑자기 어떤 그 뭐 진화가 이루어지거나 그러질 않습니다. 그래서 이 다윈은 늘 얘기했던 것이 뭐냐면 자연은 도약하지 않는다라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 변화는 굉장히 아주 천천히, 아주 장구한 기간 동안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거든요. 아무래도 여러분이 어떤 유리한 변이가 어떻게 살아남는지, 아니면은 그 해로운 변이들로 인해서 어떻게 멸종하게 되는지, 그거 여러분 우리 갈라파고스 그 군도에서의 그 항해에서 이미 핀치새의 부리를 통해서 봤죠. 여기 우리 책에도 그림이 나와 있지만 이 핀치새들이 굉장히 이제 고립된 그러한 어떤 섬들에서 생활하게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먹이하고 관련이 있는 거예요. 예, 이 어떤 먹이를 먹는 데에 이 부리가, 거기에서 우연히 그 부리가 그 먹이를 먹는 데에 성공적이다. 그러면 그런 것들이 자연에 의해서 선택돼 가지고 결국은 살아남게 되고, 그렇지 않은 새들은 결국 멸종하게 된다라고 하는 얘기거든요. 여러분이 이제 이 다윈의 생명의 나무하고 아리스토텔레스의 자연의 사다리를 한번 비교해 보실 필요가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자연의 사다리는요, 맨 밑에는 뭐가 있겠습니까? 결국에 아주 이제 하등한, 그러한 어떤 정말 단세포 동물들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식물들이 있고, 아리스토텔레스가 그렇죠. 그 다음에 뭐 동물들이 있고, 그 위에 인간이 있고, 인간 위에 천사, 천사 위에 신이 있는, 이런 식으로 정확하게 이 존재들의 어떤 그 위상이 정확하게 정해져 있는 그러한 대사슬로 연결이 되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다윈의 생명의 나무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나뭇가지가 뻗어나가듯이, 거기에 이제 그 영어 스펠링이 없는 것들은 멸종된 그러한 생물종을 얘기하거든요. 살아남은 것들은 뭐 A도 있고 D도 있고 이렇다는 거예요. 그냥 다 떨어져서 그냥 지표에 남거나 아니면 그 나무를 뒤덮거나 그렇게 한다라고 하는 얘기죠. 자, 그러면 여러분하고 제가 이제 그 아주 유명한 구절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처음에 이 종애기원의 이제 머리말이 좀 있는데요. 여기 여러분이 아마 우리 자료를 한번 읽어보셔도 그 내용이 이게 명확하게 나오진 않아요. 이게 사실 그렇진 않은데, 128쪽에 그 핀칫에 있는 거기 이제 월리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거 사실 굉장한 스캔들입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이 다윈이 굉장히 그 신중하고 오랫동안 자신의 어떤 이러한 그 종의 변화 이론을 입증하기 위해서 아주 오랜 기간 자료들을 모으고 편지를 쓰고 막 이런 과정들이 있었어요. 뭐 그 과정이 이제 머릿말에 다 나옵니다. 어떻게 해서 박물학자로서, 옛날에는 생물학자를 다 박물학자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박물학자로서 이제 비그루를 타고 항해하는데, 그러면서 이제 이 자신의 생각이 거기에서 이제 싹 터서 그것을 이제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하고 그랬던 내용들이 쭉 나오거든요. 그런데 그 월리스 씨가 종의 기원에 대한 나와 거의 같은 결론에 도달해 있더라. 왜 그러냐면 이 월리스라고 하는 사람이 이 말레이 반도에서 연구를 하고 있었는데, 이 사람이 그 연구한 내용이, 그래서 이제 자기한테 보내준 그런 내용들이 있거든요. 그것들을 읽어보니까 거의 같더라는 거예요. 깜짝 놀란 거죠. 그래가지고 잘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자신이 연구한 것이 사실은 2인자로 이제 전락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이때에 이 사람을 도와줬던 라이엘이라는 사람이 있고 쿠퍼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두 사람이 이제 묘안을 하나
낸 거죠. 그래가지고 사실 이것에 대해서는 말들이 많습니다. 예. 좀 말들이 있는데, 그래서 이제 여기서는 지금 이 다윈과 함께 뭐 자연 선택서를 발표했다고 그렇게 되지만, 이게 원래 그 내용을 살펴보면은 같이 그 발표를 하는데 허락도 안 받고 같이 내버린 거예요. 그리고서는 사실은 그 다윈이 그 전에 자신이 이런 내용을 이제 발표했던 것들이 있는데, 이게 서신으로 오갔던 것들도 증빙하고 이러면서 사실 나도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그런 이제 묘안을 만들어 가지고 얘기를 했죠. 사실 참 썩 이렇게 입맛이 개운치는 않습니다. 그리고 많은 연구자들도 그렇게 또 얘기를 하는데, 이 월리스라고 하는 사람이 너무 멀리 떨어져 있었고 이 상황을 사실 잘 몰랐고 신경 쓸 만한 거리도 아니었기 때문에 그냥 뭐 그렇다라고 하면서 그냥 인정을 해주죠. 근데 이 월리스하고 이 다윈이 뭐 결국 이제 같은 자연선택 이론을 주장을 했지만, 이 두 사람이 이제 그럼에도 결국 나중에 가서 이제 결별을 하게 되는 원인들이 있는데, 그러니까 이 진화에 이제 여러 요인들이 분명히 있지만, 여기 이제 머릿말에 그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제가 이제 마지막에 뭐라 그러냐면, 나는 자연 선택이 변화의 가장 중요한 방법이기는 하지만 유일한 방법은 아니었다는 것도 확신하고 있다 그래요. 근데 월리스는 안 그래요. 월리스는 오로지 이 자연 선택 만능론을 주장한 사람이죠. 근데 여기 성 선택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서 다윈하고 월리스가 이제 결별하게 되는 지점도 있습니다. 같이 자연선택 이론을 주장했지만, 하지만 여기에서 분명한 거는 이제 나는 종은 불변하는 것이 아니다. 종은 변한다라고 하는 이런 입장들을 머릿말에서도 이제 좀 밝히고 있고, 그래서 종이 모두 개개의 독립성을 갖고 창조된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이제 변종과 마찬가지로 다른 종으로부터 유래한 것이다. 이거죠. 그래서 이제 그 변화를 동반한 계승이라고 하는 그러한 자연선택 이론을 이제 강하게 여기에서 주장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하고 이제 남은 시간에는 제가 이제 조금 개념 정리랄까? 그런 것들을 해가면서, 이 3장에 보면은 생존투쟁이라고 나와요. 일단 생존투쟁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제 이 다윈의 얘기를 직접 한번 제가 여러분한테 읽어드리겠습니다. 여기서 내가 생존투쟁이라는 용어를 넓은 의미로 그리고 비유적 의미로 사용하고 있음을 전제할 필요가 있겠다. 즉, 이 용어에는 한 존재가 다른 존재에 의존한다는 뜻도 포함되며, 의존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개체의 생존뿐만 아니라 자손을 남기는 성공 또한 포함된다 그러죠. 여러분,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이제 뭐 생존 어떤 투쟁이 사실은 이제 굉장히 이제 의존, 생존, 자손 이렇게 세 가지 의미로다가 생존투쟁이 여기에서 사용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겨우살이 얘기가 나오는데, 새를 통해서 씨가 퍼지는 종이기 때문에 그 생존은 새에 의존한다. 그러니까 사실상 여러분, 이 모든 자연계에 있는 모든 생물종들이 정말 피 튀기게 투쟁만 하는 것 같지만, 사실 또 어떤 측면에 보면은 다 연결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어쩌면 공생하고 있는 것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한 측면에서의 어떤 경쟁만이, 그러니까 뭐 인간의 어떤 이기성, 그것만을 대단히 강조할 수도 있지만, 사실 그 배면에는 또 다른 인간의 어떤 사회적 종으로서의 그러한 어떤 협동, 이런 것들이 같이 논의될 수 있는 이유도 그런 데 있는 것이죠. 이미 다윈은 그것을 이 생존투쟁이라고 하는 이 속에서도 꿰뚫어 보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뭐 개체의 생존을 위해서 경쟁하고 투쟁하고 자손도 남겨야 되고 그러지만, 동시에
또 이제 의존적 관계에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을 더 명확하게 해드릴 수 있는데, 이처럼 생존할 수 있는 수보다 더 많은 개체들이 생겨나기 때문에 동종이나 타종의 개체와 혹은 물리적 생활 조건들과의 생존 투쟁은 언제나 존재할 수밖에 없다. 이것은 바로 동물계와 식물계 전체에 적용 가능한 멜서스의 원리다 그래요. 그럼 여러분 아까 4번 문제를 해결하실 수가 있겠죠. 예. 멜서스의 인구론을 이 생물학으로 가져와서 적용을 시켜보면, 동식물에 다 적용시켜 보니까 결국은 그렇죠, 여러분. 생존할 수 있는 수보다 더 많은 개체들이 생겨나기 때문에 생존 투쟁은 불가피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얘기죠. 자, 그럼 여러분들이 이게 이제 중요한 개념이니까 그렇게 여러분들이 좀 알아두시고, 그래서 지금까지의 논의로부터 가장 중요한 결론이 연역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연역 이런 말 쓰지 않습니까? 그것은 유기체 하나하나의 구조가 모든 다른 유기체의 구조와 가장 본질적으로, 하지만 보통은 보이지 않는 방식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다. 가령 먹이나 거주지를 차지하기 위해 서로 경쟁하기도 하고 도망다니거나 잡아먹기도 하면서 말이다. 이렇게 보이지 않는 방식으로 연결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 이런 것들까지 보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이제 자연 선택으로 한번 가볼게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이게 4장입니다. 여러분 3, 4장, 물론 뭐 다른 장들, 뭐 본능 이런 장들도 어떤 이제 진화와 도덕의 관계성에 있어서는 이제 본능 부분이 굉장히 또 중요하거든요. 근데 여하튼 우리가 이제 오늘 살펴보려고 하는 아주 기초적인 이러한 어떤 생명의 기원과 관련된 부분에서는 3장하고 4장, 생존 투쟁하고 이 자연 선택 부분을 중심으로 좀 얘기를 할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이 자연 선택과 관련된 내용이 좀 약간 긴데, 제가 여러분 만일 그런 변이가 발생한다면 사소하기는 하지만 다른 것들에 비해 이점을 가진 개체는 더 높은 생존 기회를 부여받고 번식에 더 성공적이라는 것을 의심할 수 있을까? 한편 아무리 작은 변이라도 유해한 것은 틀림없이 상실될 것이라는 점을 독자들은 느낄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유리한 변이의 보존과 유해한 변이의 배제를 나는 자연 선택이라고 부른다. 그래서 자연에는 악이 없다는 거예요. 오로지 유리한 변이의 보존만을 추구하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리고 아주 유명한 또 구절이 있습니다. 뭐가 있냐면, 이게 이제 장대익 선생님은 뭐 너무나 유명한 하물며다 이렇게 표현까지 했는데, 인간이 체계적인 선택과 무의식적인 선택의 방법을 통해서 위대한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고 실제로도 그랬다면, 왜냐면 여러분 인간이 사육이라든가 재배를 통해서 자신들이 원하는 품종들을 만들어냈거든요. 그런데 이게 체계적인 선택이든 무의식적인 선택이든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 비둘기 얘기가 엄청 나오거든요. 이게 뭐 다윈이 또 비둘기 매니아였고, 여러분도 뭐 오늘 비둘기 보셨겠죠? 그 비둘기 얘기입니다. 만들어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육종사들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사육사들이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죠. 하물며 자연이 그리하지 못할 이유가 어디 있겠는가? 그렇죠, 여러분. 인간도 하는데 하물며 자연이 이런 얘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뭐 인간은 눈에 보이는 외부 형질에만 영향을 줄 수가 있지만 자연은 아주 미묘한 체질적 차이에도 작용할 수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 말씀드린 대로 어떤 변이들이 있어요. 그것들이 아주 작은 사소한 변이일지 모르지만, 그리고 그러니까 살아남을 수 있는 수보다 더 많은 자손을 낳죠. 생존 경쟁이 나오고 거기에서 결국 유리한 변이들만 자연이 보존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 성선택도 있는데, 여러분 퀴즈 하나 내드릴까요? 성선택과 자연선택 중에 어떤 것이 더 가혹할까요?
자연 선택이죠. 자연 선택. 왜 그러냐면 성 선택은요. 적어도 그 생존은 하잖아요. 예, 그리고 뭐 그 자손을 뭐 자손을 못 난다고 죽지는 않지 않습니까? 예, 그런 의미에서 성 선택이 자연 선택보다는 덜 가혹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 자, 이게 뭐 이런 내용들이 좀 얘기가 나오고 그리고 이제 여러분하고 이 자연 선택 부분에서 이 다윈이 나는 진정으로 자연 선택이 언제나 매우 느린 속도로 작용한다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자연 선택이 언제나 매우 느린 속도로 오랜 시간 간격을 두고 일반적으로는 같은 지역에서 함께 서식하는 생물들 중 극소수에게만 작용할 것이라 믿는다. 지질학적 사실들과 이것이 이제 완벽하게 잘 부합한다고 또 생각한다 그러는데, 사실 지금은 이것을 이제 받아들이기가 좀 어렵죠. 왜냐하면 다윈 때만 해도 그만큼 충분한 이렇게 뭐 검증하고 확인할 만한 자료들이 없었지만, 사실 이제 지질학적 변화나 이런 것들도 굉장히 단기간에 어떤 큰 변화가 일어나기도 하고, 마찬가지로 생물 종에게도 비교적 그렇게 급격한 변화가 발생하기도 한다라고 하는 것들이 그 다른 많은 자료들을 통해서 우리가 접할 수가 있게 됐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는 이제 그런 것들이 아무래도 부족했죠. 그래서 이제 지금 이제 그 다윈의 그 지지자인 어떤 뭐 도킨스라든가 이런 사람들 뭐 더 많은 이제 정보들을 가지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아까 제가 이제 여러분한테 그 생명나무 얘기를 했는데, 그 나무에서도 세대가 거듭되면서 시들어 떨어진 나뭇가지들은 지표를 뒤덮는 반면 계속해서 갈라져 나가는 아름다운 나뭇가지들은 그 나무를 뒤덮고 있다. 이 다윈은 굉장히 이런 걸 아름답다 이런 표현들, 경이롭다 이런 표현들을 많이 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6번으로 한번 가보면 이 종의 기원의 이게 마지막 문장이에요. 예, 사실 여러분하고 이거를 좀 단락을 뭐 다 읽어보면은 참 좋은데, 근데 어찌됐든 뭐 다 읽기는 좀 그렇고, 여러분하고 이것만 보면, 여러분이 여기 장엄함이 깃들어 있다라고 했을 때 이게 무엇을 뜻하는지, 생명에 대한 이런 시각에는 장엄함이 깃들어 있다. 여러분들이 이걸 잘못 읽으시면 이 생명으로 가득 찬 이 생태계, 이 자연계가 장엄하다라고 읽으시면 안 됩니다. 왜냐면 여러분 여기 지금 쭉 읽어보시면은요, 생명에 대한 이런 시각 뭡니까? 이게 바로 다윈이 얘기하는 자연 선택에 의한 진화 이론이에요. 자신의 이론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자신의 이론이 장엄하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뭐 하여튼 뭐 번역은 다양한 또 뭐 번역들이 있습니다만, 이 장대희 선생님은 하여튼 이걸 장엄함이라고 이렇게 번역을 하신 거죠. 하여튼 그 다윈의 이 진화론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뭐 지금도 그 현대적인 그 옹호자들이 많이 있고, 거기에서 이제 더 쉽게 또 이렇게 설명해 주는 뭐 이기적 유전자도 있으니까 참고하시고, 마지막으로 여러분 그 유전자 강화가 안고 있는 장단점을 한번 말해 봤으면 하는데, 아무래도 그 옛날 얘기로 그칠 수가 없어서 제가 이제 여러분한테 이런 좀 주문을 좀 해드린 건데, 일종의 뭐 프랑켄슈타인이랄까요, 여러분. 정말 그게 불가능한 일이냐는 거죠. 사실 지금 같은, 그래서 DNA 생명의 비밀이라는 그 제임스 왓슨의 이제 책의 결론을 보면 이러한 얘기들이 좀 나오는데, 글쎄요 여러분, 이 유전자 강화, 여러분들 이거 다 빛과 어둠이 있습니다. 뭐 GMO라든가 뭐 하지만 이 유전병의 치료를 위해서는 반드시 또 필요하기도 한데, 또 이로 인해서 또 우생학적인 그러한 어떤 뼈아픈 교훈들을 우리가 갖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쉽지 않은 부분이기는 하지만, 여기서 제임스 왓슨이 얘기하는 얘기에도 귀 기울여 둘 필요가 있습니다.
네,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